안녕하세요. 코칭 강사 가빈 강선심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옳은 것을 더해서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뜻에서 앞에 가빈이라는 글자를 넣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식사하셨을 텐데 식사는 맛있게 다들 잘 하셨어요? 예, 저도 맛있게 식사를 동료들과 맛있게 먹었거든요. 혹시 올해 키워드가 뭔지, 우리 국민들한테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견디기라고 합니다. 견디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들게 버텨 오셨고 또 올해도 뭐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좀 더 견디고 버티자는 뜻에서 아마 키워드가 견디기로 정해졌나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19 분명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잘 견뎌오신 여러분들께 대단하다는 말씀과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가 해야 될 코칭을 통한 행복한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코칭의 기원, 그 다음에 코칭의 철학 3요소, 그 다음 경청과 질문, 그 다음 코칭 프로세스 GROW, 그 다음에 스마트 계획 세우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드백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코칭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 흔히 코칭은 어디에서 좀 많이 들었던 말이세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코칭하는 코치에서 이 코칭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한테 뭐 식단이라든가 선수들의 전략과 전술이라든가 이분들의 생활 자체를 계획을 해서 이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칭인데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되는 코칭은 그 코칭하고는 좀 다른 코칭인데 코칭의 기원을 한번 보면은 1500년대에 영국에서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마차를 가리키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택시겠죠. 사람을 목적지까지 그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딱 집 앞에 마차가 딱 세워지는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원하는 삶이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 그 목표까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코칭이고 그 코칭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코칭 자격증을 딸 때는 이 코칭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코칭을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코칭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그다음 뭐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 코칭, 리더십 코칭, 협상 코칭, 또 부모 코칭, 청소년 코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요즘 굉장히 많이 또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26년도가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니어 코칭을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고 해서 선수들의 멘탈을 이렇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멘탈 코칭도 지금 굉장히 많이 코치님들이 지금 접하고 계시고 많은 선수들이 멘탈 코칭을 통해서 멘탈을 잡고 기록 갱신을 위해서 열심히 코칭을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도 철학이 있듯이 코칭에도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한번 볼 텐데요. 코칭 철학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것은 요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에게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드러내서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삶에 접목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빙산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수면 아래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무한한 빙산을 보고 그 사람의 그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코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답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떨 때는 회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 누구한테 조언을 얻기도 하고, 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 코칭 철학의 3요소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힘들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가 누구냐면 바로 코치다. 그래서 코칭 철학 3요소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코치가 필요하다. 이게 코칭 철학의 3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코칭에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경청과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경청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경청은 흔히들 뭐 호응이다, 뭐 이렇게 맞장구다, 리액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경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리액션을 해도 아무리 호응을 해도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리액션이고 영혼 없는 호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건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경청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해요. 귀로 듣는 경청이 1단계, 그 다음 눈으로 듣는 경청이 2단계, 그 다음 마음으로 듣는 경청이 3단계라고 하는데 저희 코칭에서 하는 경청은 이 3단계인 마음으로 듣는 경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것도 통계로 나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막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들은 경청이 100%가 된다고 해요. 100%, 120% 넘게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 25년, 26년 이상을 산 부부들은 경청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40%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래서 50대 후반의 부부들이 참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소통하는 부부끼리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그 코칭 강의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경청에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경청이 있는데 그 경청 중에서도 경청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경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면 듣기. 이것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건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오늘 바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오빠는 어떻게 해? 그 바빠라고만 듣고 오늘 나 바쁜데 라고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떻게 그 바빠 안에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만나서 시간 되면 만나서 밥을 먹자, 뭐 데이트를 하자, 영화를 보자라는 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오빠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나 오늘 바쁜데라고 한다면 이 여자친구와 이 오빠는 소통이 불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여자친구는 오빠 보고 내 마음도 몰라준다. 이런 불통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제가 재미난 걸 한번 읽었는데 어떤 걸 읽었냐면 부부가 싸움을 했대요. 싸움을 했는데 뭐 때문에 싸움을 했냐면 외식을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그걸 먹으러 갔대요.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내 마음도 몰라준다. 나는 분명히 초밥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먹고 싶은 걸 먹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은 어떻게 남편한테 소통을 했냐면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저 앞에 상가에 초밥집이 생겼대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초밥집 생겼어? 이 불경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수선한데 초밥집이 생겼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또 며칠 뒤에 여보 그 초밥집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는다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래? 잘 되나 보네 하고 말았어요. 또 며칠 뒤에 옆집에 언제 엄마가 그 초밥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깔끔하고 맛있었다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나 보지 뭐 하고는 이제 며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먹고 싶은 걸 먹었다는 거죠. 분명히 부인은 초밥 언급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부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남편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부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서로 불통이 되지 않아서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쌓이고 하다 보면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너와 내가 소통을 할 수가 없다고 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말에다 마음을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분들은 마음에 말을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불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서로 얘기하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의 다름을 알고,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남편한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남편 되시는 남성분들은 이 여성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생각 듣기입니다. 생각 듣기는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것.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는 목표가 뭔지, 비전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열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어떤 20대 후반의 남성분하고 코칭을 했는데, 이 남성분이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돈으로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거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왜 돈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중학교 한참 사춘기 때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실패를 하셔서 가족들이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또 자기가 한참 사춘기 때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바람에 자기는 자기 아이한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한테 좋은 아빠였을 때, 아빠가 좋은 아빠였을 때가 언제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뭐 초등학교 때 같이 캠핑 갔던 일, 뭐 안아줬던 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아줬던 일,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하지만 많은 돈이 정말 좋은 아빠를 만드는데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 듣기는 말하는 상대방의 정말 원하는 목표가 뭔지, 이 사람이 말하는 속에 어떤 비전과 의미와 열정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주는 것이 생각 듣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맥락적 듣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도, 감정, 배경처럼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있다가 한 2년 만에 부부 동반으로 해서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됐어요. 부인은 너무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남편하고 같이 외출한다는 것이.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상기된 표정으로, 여보, 나 오늘 나가는데 이렇게 분홍색 원피스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연두색 원피스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늦겠다, 빨리 입어라, 아무거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조금 더 짜증스러운 남편들은 아무거나 입어라, 바빠 죽겠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맥락적 듣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부인의 의도와 감정을 알아주는 거죠. 오늘 당신이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들떠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 이뻐 보이고도 싶겠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연두색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두색 원피스를 한번 입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맥락적 듣기라는 거죠. 이 부인의 의도와 감정과 배경까지도 다 들어서 그 부인의 말을, 감정을 대신 해주면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결을 해주는 이것을 맥락적 듣기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이번 달에는 분명히 70점을 받기로 했는데 60점밖에 못 받아왔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너는 왜 공부를 한 거니 아닌 거니 60점이 도대체 뭐냐, 엄마하고 분명히 약속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우리 철수가 엄마하고 약속한 70점을 못 받아서 60점을 받아서 많이 속이 상하겠구나. 엄마가 우리 철수가 70점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 걸 엄마 분명히 봤는데 그렇게 받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겠네. 다음 시험에는 꼭 70점을 받도록 우리 함께 노력 한번 해보자 라고 해주면 우리 아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다음에 70점 받으면 되구나라고 느낄 것이고, 엄마도 아이를 야단치지 않아서 좋을 거라는 거죠. 여기다가 아이한테 격려의 차원에서 치킨 한 마리를 사주면 우리 아이는 더 행복하겠죠.
이렇게 경청의 종류에는 내면 듣기와 생각 듣기와 맥락적 듣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생각 듣기,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는데 목표와 비전과 의미와 열정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에는 또 다시 5가지로 나누어서 5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요 생각 듣기, 경청의 5가지 요소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하는 목표를 듣는 건데,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이 맞는지, 실천 가능한 건지, 행복하게 이룰 수가 있는지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자, 나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원하는 게 맞는지, 정말 행복하게 그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지, 그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게 실현 가능한 건지, 그렇게 제가 만약에 살을 빼고 싶다, 정말 살 빼는 것을 원하는지, 도대체 얼마만큼 살을 빼고 싶은지를 물어봐 주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석 달에 30kg를 빼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원하는 건지, 정말 실현이 가능한 건지,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지를 다시 또 물어봐야 되겠죠. 자, 석 달에 30kg를 뺀다는 거는 어떤 운동선수라든가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이 목표한 키로수를 줄여주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코칭을 받는 사람이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코치는 뭘 한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해서 코칭을 받으시는 상대방이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30kg를 빼겠다. 아니면은 석 달 동안에는 생각해보니까 한 10kg 정도는 뺄 수 있겠다.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게. 석 달에 30kg를 뺀다는 것은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운동을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걸 또 먹지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목표가 뭔지. 자, 그러면 원하는 목표는 제가 1년에 30kg를 빼기로 했어요. 자, 1년에 30kg 빼기로 했는데, 둘째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듣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1년 동안 30kg를 빼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단단해진지를 또 물어보고 들어주는 거죠. 자, 나는 1년 동안 30kg를 빼니까 한 3개월은 지금처럼 그냥 대충대충 살고 9개월만 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6개월은 빼고 6개월은 그냥 평소대로 살래 라고 하는지, 그죠? 그러면 이분이 제가 이제 헬스장을 끊었어요. 이 고객이 헬스장을 끊었는데 살 빼려고.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 핑계 대고 어떻게 하고 한 2달밖에 못 갔어. 그리고 또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이 좋다고 해서 수영을 갔는데 수영장에 있는 물로 배를 채우고 오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수영도 한 2달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이 8층이라 아침마다 걸어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한 2달 하고 나니까 깨가 나서 뭐 사무실 일찍 가야 된다, 어째야 된다라는 핑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럼 이분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지의 유통기한은 얼마인 거죠? 2달인 거죠. 그럼 2달을 끊어서 가서 1년을 채울 수 있도록, 그 1년을 채워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kg 뺄 수 있도록, 그럼 그 2달에 5kg씩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단기간으로 해서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코치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코칭을 받으시는 분이 스스로 그런 자기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마음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둘째, 마음 듣기입니다. 그다음 셋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듣는 건데, 자, 2달밖에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2달밖에 못한 이유가 뭔지, 왜 노력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또 이런 노력들 말고 어떤 노력이 있는지, 아직 한 번도 살을 빼기 위해서 마음만 먹고 한 번도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것인지, 필요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재원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 노력도 듣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의 5가지 요소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면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거는 경청은 뭐냐면 호기심을 좀 가져주면 돼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주면은 자연적으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고 호기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4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는 이루지 못한 이유를 들어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습관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뭐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이 인생을 성공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코비 박사의 세븐 헤빗을 보면 성공한 습관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한 습관이 있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들도 분명히 실패하는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습관과 패턴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내가 이때 하루에 먹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코치가 물어봐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출근하죠. 아침을 못 먹고 그럼 출근하면서 빵과 우유를 산다. 그 다음에 아침 대신 그걸 먹고 점심에 동료들과 점심 먹고 또 한 3시쯤 돼서 라면 먹고 또 한 5시쯤 돼 또 출출하다고 해서 또 나가서 만두나 뭐 빵이나 사서 먹고 6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저녁 후다닥 해서 남편하고 앉아서 배가 부를 때까지 저녁 먹고 또 아이들이 뭐 10시나 11시 돼서 뭘 사오면 또 앉아서 먹고 이거를 24시간 내 나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쭉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서 내가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을 볼 수 있게끔 내 눈으로. 그래서 또 질문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은 2번 먹던 간식을 1번으로 줄인다든지 라면이나 뭐 만두나 이런 간식에서 뭐 견과류로 바꾼다든지 저녁은 반 공기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시는 분이 스스로가 자기가 실패했던 패턴들을 성공하는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요 4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는 이루지 못한 패턴을 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5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트레스를 듣는 건데 이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에너지로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1년에 30kg를 빼기로 했는데 계속 허리도 아프고 두통도 심하고 하면 살이 빼고 싶을까요? 살 빼는데 에너지가 가지 않고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데만 신경이 써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살 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남편하고 수시로 싸워요. 수시로 싸우기 때문에 남편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뭐 살 빼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살 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있는 아들이 너무 속을 썩혀요. 공부는 하지 않고 매 게임만 하고 이 아이를 야단치는데 온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한다면 나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트레스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청의 5가지 요소, 즉 생각 듣기의 5가지 요소는 목표를 들어주고 마음을 듣고 노력을 듣고 이유를 듣고 패턴을 듣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들어서 질문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질문의 종류인데요. 앞에서 경청했을 때 경청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주는 건데 열심히 들어주다 보면은 어떻게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는 말이죠. 마음을 열면 그것은 마음을 열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청은. 그러면 이제 질문은 코칭의 꽃이라고 하는데 질문은
생각을 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청은 마음을 열고 질문은 생각을 연다. 질문에도 종류가 있다. 자, 코치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사례를 잠깐 들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던 이 남성분에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얼마를 벌고 싶으냐? 그러면 1,000,000원을 벌고 싶다. 그럼 1,000,000원에 대한 계획을 만약에 세워줬다면 이분이 정말 원하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겠죠. 자, 1,000,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달로, 주간으로, 일로 쪽에서 계획을 세워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영 다른 방향으로 코칭이 이루어졌을 텐데 저는 그 돈으로 뭘 하고 싶냐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질문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 질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방형 질문. 자, 생각을 여는 질문,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반대말로 폐쇄형 질문 또는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할 때 내가 알고 싶은 것, 상대방에 대한 알고 싶은 것만 질문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을 하셨어요? 아이는 몇 명이나 있으세요? 아이가 어떤 학교 다니세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라고만 질문을 하는데 이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저는요, 바인그룹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폐쇄형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신가요? 그 회사에서 당신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회사가 당신에게 주는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 마인드맵처럼 나무의 가지처럼 계속 생각을 뻗쳐나갈 수 있는 질문들. 뭐 학원 갔다 왔어? 숙제는 했어? 뭐 학교는 갔다 왔어?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니? 그때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해줬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니? 그게 뭐 때문에 너희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니?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계속 확장해 갈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이 개방형 질문도 앞에 철학의 3요소에서 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가능성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신뢰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 긍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이 반대말은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자, 우리 특히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질문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너 이것밖에 할 줄 몰라? 너 엄마 말 진짜 안 들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는 일은 똑같아. 뭐, 삶의 왜 그래? 발전이 없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말을 할 때도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 요렇게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도 참 잘했어.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생각 잘했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아이한테 계속 긍정적으로 잘했다.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가 자꾸만 뭔가 속에 있는 어떤 자기의 잠재력을, 자기의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요게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긍정적인 질문과 긍정적인 대화로 우리 아이의 가능성, 아이의 잠재력, 남편의 무뚝뚝함을 친절함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 긍정적인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래 질문은
코칭 이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질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리 지난주에 또 지각했잖아. 당신 지난번에 또 다 날려먹었잖아. 너 지난번에도 50점밖에 못 맞았잖아. 근데 또 50점 맞았어? 이번에 지난번에 사업한다고 해서 다 말아먹고 이번에 또 사업한다고 해서 또 말아먹었어? 가 아니라 김대리 앞으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김대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어봐 주는 거죠. 자, 다음 시험에 50점을 맞지 않고 50점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너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남편한테도 앞으로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당신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또 이 사업을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칭에서 좀 지향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너 또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랬어? 왜는 상대방을 방어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라는 이 질문이. 그래서 코칭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좀 지양하기를 바라고 하지 않기를 왜라는 말 대신 무엇, 어떤로 바꿔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방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보다는 어떤 무엇을 더 많이 질문에 쓰기를 원하고 왜라는 질문은 하지 않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질문의 반대말은 과거 질문인데요. 이 과거 질문은 가끔씩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어떤 불고기 갈비집을 하는 사장님께서 내가 옛날에는 이 장사가 참 잘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사장님, 그 장사가 잘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어떤 요소들, 어떤 것들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과거 질문을 하면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성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 질문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성찰할 수 있다면 그때는 과거 질문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결정적 질문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원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라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대화법이기도 해요. 뭐냐면 나는 내년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이 차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근데 복근이는 안 맞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복근이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지금 내년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면 지금 당장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예인데 고3 엄마가 있었어요. 고3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자기 차에다 태우고 학원이란 학원은 다 데리고 다니고 이 아이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간섭을 하고 그건 하지마, 이거는 하지마, 저거는 하지마, 이것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되라고 하는데 아이는 엄마의 바람하고 다르게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코칭을 하는 거예요. 코칭을 받는데 코치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정말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가기를 원하죠. 그럼 어머님처럼 하셔가지고는 이 아이 대학 못 갑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결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질문을 던져서 이 어머니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을 빼겠다고 했는데 그 성공하는 패턴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실패하는 패턴으로만 계속 살고 있다가 코치를 만났어. 그럼 코치가 저한테 그러게 돼요. 정말 살 빼고 싶은 게 맞는지, 정말 살 빼고 싶은 거 맞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질문, 주의를 환기시키는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강력한 질문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코치가 강력하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0주 동안 코칭을 받으러 다닐 때 제가 이제 목표했던 것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서 코칭을 받으러 갔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근데 어떤 대안들을 찾아놓고 그 대안들을 언저리에서 계속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걸 선택하자니 저게 걸려서 계속 언저리만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코치가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코칭을 하러 왔을 때는 분명히 목표가 있었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 코칭을 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한번 되새김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찾아놓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바로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질문은 상대방이 어수선하게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강력하게 물어봐 주는 것, 머리를 띵할 정도로 강력하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것을 강력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질문의 종류에는 개방형 질문과 긍정적 질문, 미래 질문, 결정적 질문, 강력한 질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코칭에도 코칭 프로세스, 그냥 막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코칭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GROW라고 해서 골, 목표라고 하는데 원하는 목표와 주제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코칭을 하다 보면 이 목표를 찾는데 한 회기가 다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20-30분이면 이 목표를 찾아내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요 목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오늘 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코칭 프로세스의 처음, 목표, 골입니다. 그 다음은 현실, 리얼리, 현실인데 요 목표와 주제에 다다르기 위한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자, 살을 빼려고 하는데 나의 현실은 친구들을 매일 만나야 되고 맛있는 게 주위에 너무 많고 매일 점심때 누구와 함께 점심을 먹어야 되는 약속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나의 현실은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다. 나는 2년 뒤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되는데 나의 월급은 300만 원이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200만 원을 준다. 이런 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옵션, 대안,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맛있는 걸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는 이 횟수를 일주일에 5번 만나는 것을 일주일에 2번만 만나기로 하겠다라는 대안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 5년 뒤에 2년 뒤에 5천만짜리 차를 사야 되는데 200만 원씩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좀 줄여서 좀 작게 부모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100만 원만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얼마를 모으고 얼마는 대출 받는다든지 아니면 할부로 산다든지 하는 대안들이 나오겠죠. 이런 대안들을 찾는데 대안을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을 때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옵션,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의지인데 여러 대안들을 찾아놓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가장 빨리, 가장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또 물어봐 주는 거죠. 어떤 대안, 여기 찾아놓은 대안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자, 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게 있나요? 아니면 요거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를 물어보고 질문해서 그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는 그냥 경청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GROW, 목표와 현실과 대안과 의미,
의지에 맞게끔 질문을 해주는 것. 요 프로세스대로 코칭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로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코칭 질문, 목표 질문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코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세요? 이 목표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엔 현실 질문.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실 질문. 다음 대안 질문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대안에 대한 질문. 다음 의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 제시한 대안 중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실행할 수 있으세요?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이건 어디에서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GROW 코칭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들이고, 그 다음은 이 의지를 다지고 의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스마트 계획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관련이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나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이것은 스마트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2023년까지 1,000만 원을 벌어서 세계 여행을 갈 거야. 자, 세계 여행을 간다는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1,000만 원. 2023년까지 실천 가능한, 2023년이면 3년이 남아 있으니까 실천 가능하다. 관련이 있다. 세계 여행을 간다. 정해진 시간도 있다. 2023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관련이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계획을 짜놓는 것이 스마트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냥 나는 살 뺄 거야. 나는 수학 점수를 잘 받고 싶어. 나는 1억을 벌 거야. 이거는 스마트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실천이 가능하고 관련이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스마트한 계획이다. 이 의지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 GROW에서 W,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피드백이라고 있는 피드백을 보시면은, 자, 이 피드백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여 변화를 일으켜서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피드백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 잘한 행동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완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내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행동인 거죠.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말라는 거죠. 본질에 대해서 피드백은 우리가 지적질이라고 하죠. 그죠? 너 참 이상하다. 너 참, 여보, 당신 참 이상해. 당신 왜 이래? 그럼 그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도 야단을 칠 때,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엄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너는 생각을 그렇게밖에 할 줄 몰라? 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전체를 다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당신이 매일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그 행동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그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하고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 오는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그 행동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아이도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좀 넣어줬으면 엄마는 참 좋겠어. 너가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지 않고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행동이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라고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넌 참 엄마 말 안 듣는다. 엄마가 몇 번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를 혼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가 와서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말을 좀 막 이렇게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저의 행동에 대해서 너 사촌 언니한테 전화를 좀 해라 그랬는데 좀 전화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너 그 사촌 언니가 좀 많이 어려운가 본데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봐봐. 같은 서울에 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전화를 해서 바로 넌 참 인정머리도 없고 너는 참 하는 거는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엄마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가겠죠. 저의 본질을 건들고 저의 자존감을 건들게 되면은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지 그 사람의 본질을 건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대도 안 하는 사람 만들고 무시해버리고 하면은 그것은 지적질로 받기 때문에 그 지적질을 듣는 나도 욱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준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마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뭐뭐한 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뭐뭐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가 아니고 그런 데가 들어가자는 거죠. 근데 참 잘하는데 라고 하면 앞에 거 잘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니고 그리고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강의를 했는데 뭐 PPT라든지 강의는 예를 들어서 잘했어요. 근데 제 복장이 반바지에 뭐 찢어진 청바지에 뭐 배꼽티를 입고 앞에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피드백을 해요? 오늘 강의는 강의는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복장까지도 좀 잘 갖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준다든지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뭐 7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어떻게 너는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지. 엄마 말 안 듣더니 잘했다가 아니라 너가 시험 쳐서 70점을 받은 것도 참 잘했어. 그리고 다음에 또 시험을 치게 되면 이번에는 한 75점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어때? 라고 해준다든지. 뭐 남편도 아내한테 저녁 식탁에서 뭐 갈치조림을 해줬는데 남편은 아니 호박이 깔렸으면 좋겠어. 무가 아니라 아니면 좀 더 삼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부인한테 오늘 갈치조림 해준 거 너무 좋았는데 맛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갈치조림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호박을 좀 깔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데가 아니고 그리고를 넣어서 피드백을 해주면 듣는 사람도 피드백을 하는 사람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자존감 낮아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일단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질문을 할 때도 경청을 할 때도 항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대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도 지적질이 아니라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했던 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드백이라는 것.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코칭의 기원은 1500년대에 마차에서
기원이 시작되었고, 코칭의 철학 3요소는 사람은 누구에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답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는 코치다. 그다음에 경청과 질문. 경청에는 내면 듣기와 생각 듣기와 맥락적 듣기가 있다. 근데 생각 듣기에서 또 5가지 요소는 목표를 듣고 마음을 듣고 노력을 듣고 그다음 그 사람의 패턴과 습관을 들어주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질문은 개방형 질문,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질문, 미래 질문, 결정적인 질문, 그 다음 강력한 질문이 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단계,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칭 프로세스 G로 W는 G는 골, 목표, R은 리얼리 현실, O는 옵션, 대안, W는 의지,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획까지 세우는 것.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관련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계획. 그 다음에 피드백은 제가 팁을 드렸죠. 뭐뭐 한 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피드백까지 해주는 것. 이렇게 지적질이 아니라 피드백을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50플러스 열린 학교는 참여하신 50플러스 당사자 제안과 또 참여하신 수강생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은 50플러스 열린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를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요.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